구치오 구찌는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죽과 도구의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환경은 훗날 브랜드의 뿌리가 되는 감각을 자연스럽게 길러주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감각이 전 세계가 아는 이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구치오 구찌는 이탈리아를 떠나 런던으로 향합니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포토로 일하며 전혀 다른 세계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손님들이 들고 다니던 여행 가방, 트렁크, 가죽 소품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유함의 태도, 이동하는 삶의 품격,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치오는 그 물건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가방이 오래 쓰이는지, 어떤 디테일이 사람들의 손길을 오래 붙잡는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 경험은 비싼 물건이라는 개념을 넘어 삶을 정리해주는 도구로서의 가죽 제품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는 가죽 위에 여행과 삶의 경험이 스며든 물건을 구상했습니다. 여행의 설렘, 이동의 여유, 잘 만들어진 물건이 주는 안정감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구찌라는 브랜드의 씨앗이 심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구치오 구찌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특정 디자인보다도 태도였습니다. 물건은 쓰이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사용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철학은 훗날 수많은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구찌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번 편은 한 사람이 세상을 관찰하며 축적한 감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며 럭셔리라는 언어로 세상에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구치오 구찌는 런던으로 건너가 고급 호텔에서 포토로 일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공간은 당시 유럽 상류층의 생활 방식이 응축된 무대와도 같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귀족과 부유한 여행객들은 호텔 로비를 오가며 자신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구치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트렁크와 여행 가방은 삶의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가죽과 견고한 손잡이, 반복 사용에도 유지되는 형태는 사용자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가방은 더욱 단단했고 오래된 흔적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터로서 수많은 가방을 손으로 직접 다뤘습니다. 무게중심이 안정적인 가방, 열고 닫는 동작이 매끄러운 잠금 장치, 이동 중에도 형태가 유지되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끝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쌓인 감각이었습니다. 구치오는 점차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과시보다 정제된 선택에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상류층 고객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물건을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 가방들은 주인의 이동을 돕고 시간을 절약해주며 삶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구치오 구찌의 생각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의 이동과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가죽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동반자로서 신뢰받는 물건, 시간이 지나도 손에 익는 물건이 그의 머릿속에 분명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 포터로 보낸 시간은 훗날 구찌가 추구하게 되는 럭셔리의 기준을 조용히 세워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함보다 사용자의 삶에 밀착된 품질과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훗날 피렌체의 작은 가죽 공방에서 현실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어집니다. 1921년 구치오 구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가죽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장인 문화와 수공예 전통이 이어져 온 곳이었고, 구치오에게는 가장 익숙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을 바탕으로 피렌체의 장인 정신을 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구찌 공방은 작았습니다. 주력 제품은 여행 가방과 승무용 가죽 제품이었고, 고객층은 이동이 잦은 상류층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점차 넓어졌습니다. 구치오는 견고한 구조와 손에 익는 사용감을 우선에 두었습니다. 이 선택은 입소문을 통해 서서히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구찌는 가족 사업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공방에 합류하며 제작과 판매, 운영이 자연스럽게 분담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죽을 만지고 제품을 점검하며 고객의 반응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방은 일터이자 생활 공간이었고 브랜드는 가족의 삶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피렌체 공방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이동 중에도 형태가 유지되고 반복 사용에도 손에 더 잘 맞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구치오는 제품이 사용자의 생활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기를 바랐고, 이 철학은 공방 전체에 공유되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브랜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1921년의 선택은 브랜드의 성격과 방향을 함께 세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출발한 감각, 장인 정신에 대한 존중, 가족 중심의 운영 방식이 이 시기에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구찌가 세계적인 이름으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이 피렌체 공방에서 형성된 기초는 브랜드의 중심축으로 이어집니다. 피렌체에서 성장한 구치오 구찌의 감각에는 자연스럽게 승마 문화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말은 이동수단이자 신분과 취향을 드러내는 존재였고, 승마 장비는 기능과 미학이 동시에 요구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문화는 가죽을 다루는 장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영역이었고, 구찌 역시 그 흐름 안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홀스빗 장식입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에서 가져온 이 형태는 실용적인 구조와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홀스빗은 구찌 로퍼와 가방에 적용되며 브랜드를 단번에 알아보게 만드는 시각적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승마 문화에 대한 존중과 세련된 해석이 동시에 느껴지는 요소였습니다. 대나무 핸들은 시대의 환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전후 시기, 가죽과 금속의 수급이 제한되던 상황에서 구찌 장인들은 대나무라는 재료에 주목했습니다. 불에 달군 뒤 형태를 잡는 방식은 기술과 감각을 동시에 요구했고, 완성된 손잡이는 독특한 곡선과 강한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이 선택은 실용성과 조형미를 함께 충족시키며 구찌의 대표 아이콘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지 패턴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창립자의 이니셜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이 문양은 장식과 구조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패턴은 가방과 액세서리 전반에 적용되며 구찌라는 이름을 하나의 시각적 리듬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가족의 이름을 브랜드의 중심에 두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징들은 각기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공통된 감각을 공유합니다. 이동과 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디테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구찌의 아이콘은 장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찌의 상징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들은 이후 세대를 거치며 다양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1940년대 유럽은 전쟁의 여파로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가죽과 금속 같은 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가죽 공방 역시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구치오 구찌와 구찌의 장인들 역시 이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제작 방식을 유연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은 재료가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는 당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열을 가하면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불에 달군 대나무를 구부려 손잡이를 만들었고, 하나하나 다른 결을 지닌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며 손의 감각이 그대로 결과물에 반영되었습니다. 완성된 대나무 핸들은 기능과 조형미를 함께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안정감, 가방 전체의 균형,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곡선미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연 소재가 가진 질감은 가죽과 만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이는 구찌 제품에 새로운 인상을 더했습니다. 대나무 백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료의 선택과 제작 방식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개성으로 이어졌고, 가방은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자인은 특정 시대를 넘어 구찌를 대표하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구찌의 제작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상황에 맞춰 재료를 바꾸면서도 장인의 기술과 감각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대나무 백은 우연에서 출발했지만 완성도와 사용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역사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대나무 핸들은 여러 형태로 재해석되며 세대를 이어갑니다.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이 선택은 구찌가 환경과 조건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전후 시기를 지나며 구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구치오 구찌의 아들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매장은 이탈리아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었습니다. 제품군은 여행 가방과 가죽 소품을 중심으로 점차 다양해졌고, 구찌라는 이름은 상류층의 이동과 일상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 구찌는 가족 경영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각 구성원은 제작, 판매, 해외 진출 등 역할을 나누어 맡았고, 의사결정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브랜드의 존재감도 함께 커졌고, 구찌는 국제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성장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판단이 경영에 반영되며 브랜드 운영 방식에도 다양한 색이 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은 같았지만 접근 방식은 서로 달랐습니다. 특히 세대가 나뉘면서 경영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창립 세대가 쌓아온 장인 중심의 철학 위에 다음 세대는 속도와 규모를 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매장 확대와 라이선스 사업이 본격화되며 구찌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장과 접점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는 구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룬 전성기와 그만큼 복잡해진 관계가 동시에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브랜드는 눈에 띄게 성장했고, 내부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영향력을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장을 지나며 구찌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 중심의 운영과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구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이후 구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960에서 70년대를 거치며 구찌는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마다 매장이 들어섰고, 구찌라는 이름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가방과 지갑을 넘어 의류, 신발, 액세서리, 향수까지 제품군도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확장은 브랜드를 대중에게 가까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찌를 접하게 되었고, 매출 규모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라이선스 사업을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구찌 로고가 사용되었고, 브랜드는 이전보다 훨씬 자주 눈에 띄는 존재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구찌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섭니다. 제품의 수가 늘어나면서 디자인의 결도 점점 다양해졌고,
매장마다 전달되는 이미지 역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구찌를 상징하던 장인 중심의 감각은 여러 해석 속에서 확장되었고, 브랜드의 중심 이미지는 점차 분산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풍부해졌습니다. 동시에 구찌가 어떤 브랜드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클래식한 여행 가방의 기억, 로고 중심의 화려함, 실험적인 디자인이 한 공간에 공존하며 브랜드의 인상은 복합적으로 쌓여갔습니다. 이 시기는 구찌 역사에서 중요한 축적의 시간입니다. 양적 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남겼고 전 세계적인 인지도 역시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동시에 브랜드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커졌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내부에서 깊어집니다. 너무 많아진 구찌라는 표현은 이 시기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브랜드는 어느 때보다 넓은 무대에 서 있었고 그만큼 중심을 다시 세울 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흐름은 곧 강력한 전환점을 불러오는 계기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초반, 구찌는 새로운 감각을 필요로 하던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톰 포드입니다. 그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합류하며 구찌의 이미지 전반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명확했고 감정과 욕망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이었습니다. 톰 포드는 구찌의 기존 유산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그 안에서 관능적인 요소를 끌어올렸습니다. 벨벳 소재, 깊은 색감, 몸의 실루엣을 강조하는 컷은 이전보다 훨씬 대담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광고 비주얼과 런웨이 연출 역시 강렬한 분위기로 채워졌고 구찌는 패션계의 중심 화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구찌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옷과 가방은 단정한 생활용품을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톰 포드는 럭셔리를 느낌으로 전달했고 소비자는 그 감각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랜드는 다시금 또렷한 이미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패션쇼는 구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음악, 조명, 모델의 워킹까지 하나의 서사처럼 구성되었고 쇼가 끝난 뒤에도 그 장면은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구찌는 다시 이야기의 중심에 섰고 브랜드의 존재감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성공은 숫자로도 드러났습니다. 매출과 관심이 함께 상승했고 구찌는 패션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가 됩니다. 톰 포드의 구찌는 전통과 현대 감각을 연결하며 강렬한 정체성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톰 포드 시대는 구찌 역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브랜드가 스스로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기였고, 이후 구찌가 선택하는 모든 변화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구찌는 중요한 구조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 시점에서 브랜드는 가족 중심의 운영을 넘어 글로벌 기업 체계로 편입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케어링 그룹이 있었습니다. 케어링은 구찌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며 브랜드 운영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인수는 구찌의 성장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디자인과 크리에이티브는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무와 유통, 글로벌 전략은 전문 경영 구조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브랜드는 더 넓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케어링의 합류 이후 구찌는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단기 유행보다 지속 가능한 이미지, 일관된 메시지, 글로벌 공통 기준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국가의 매장과 캠페인은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하며 브랜드의 인상이 보다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시기 구찌는 패션 하우스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런웨이, 광고, 매장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 브랜드는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와 스타일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업 구조의 변화는 구찌에게 새로운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가족 경영에서 비롯되었던 내부 갈등의 요소는 줄어들었고, 브랜드는 창의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이 변화는 구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케어링 체제 아래의 구찌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장은 구찌가 개인의 이름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조직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습니다. 2015년, 구찌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맞이합니다. 그 주인공은 알레산드로 미켈레입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구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보다 브랜드 안에 축적되어 있던 요소들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접근은 곧 구찌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미켈레의 구찌는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빈티지한 실루엣, 중성적인 스타일, 장식적인 디테일이 한 컬렉션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그는 특정 시대에 머무르기보다 여러 시대의 감각을 동시에 불러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구찌는 옷을 넘어 하나의 취향을 제안하는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컬렉션은 스토리텔링이 중심이었습니다. 각 시즌은 하나의 서사처럼 구성되었고, 런웨이는 상상의 공간처럼 연출되었습니다. 꽃, 동물, 신화적 상징, 학문적 이미지가 뒤섞이며 구찌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고르는 동시에 세계관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켄네는 브랜드의 상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지지 패턴, 홀스빗, 웹 스트라이프는 새로운 색감과 조합 속에서 다시 등장했고, 익숙함과 새로움이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구찌의 역사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에서도 빠르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구찌는 젊은 세대와 감각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브랜드는 다시 문화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패션은 물론 예술, 음악,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구찌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시대는 구찌가 물건을 파는 브랜드에서 취향과 감성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이 장을 통해 구찌는 하나의 스타일을 넘어 각자의 해석이 가능한 세계를 제안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세계관이 자리 잡은 이후 구찌는 새로운 세대와의 연결을 본격적으로 넓혀갑니다. 이 과정에서 지세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취향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이 세대는 브랜드가 소통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찌는 스트리트 문화와 하이 패션을 자연스럽게 엮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스니커즈, 후디, 로고 플레이는 일상의 언어로 다가왔고, 동시에 고급 소재와 정교한 디테일이 결합되며 구찌 특유의 무게감을 유지했습니다. 이 조합은 거리와 런웨이를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했습니다. 협업은 이 시기에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아티스트, 뮤지션, 게임, 디지털 플랫폼과의 만남은 브랜드의 세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캠페인과 콘텐츠는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고, 구찌는 이미지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말을 거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지세대는 구찌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옷은 규칙을 따르기보다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클래식한 아이템과 실험적인 스타일이 함께 섞였습니다. 구찌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고, 이는 세대의 감각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시기 구찌는 전통을 보관하는 방식에서도 새로운 해석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징은 그대로 보존되기보다 현재의 언어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역사와 동시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지세대와의 만남은 구찌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을 선사했습니다. 브랜드는 더 이상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취향과 해석을 담아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이 흐름은 구찌가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이유로 이어집니다.